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난번 하던 4대강 법파괴 저지 대토론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 황당한 경제성 평가와 해결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성 평가는 접근 방법도 잘못되었지만은 그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제성 평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를 파괴하는데 드는 비용들, 이런 것을 수질이 좋아지고, 보를 파괴하면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가 좋아진다. 앞에서 보셨겠지만은 수질이 다 나빠지고 생태도 다 나빠집니다. 근데 가정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 더 또 웃기는 것은 뭐냐면은 또 생태계가 좋아지니까 여기 보면은 방문객들이 더 늘어나가지고 친수 효과가 좋아진다. 이래가 다시 또 돈을 편익을 집어넣었어요.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죽산보입니다. 죽산보에 이렇게 물이 차 있을 때 통선문을 통해 가지고 배가 다니고 이럴 때보다도 이 물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보를 개방했을 때죠. 이 보를 개방하고 아예 위에 있는 보도 다 파괴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정을 해가지고 편익을 다시 또 집어넣은 거죠. 이게 지금 100% 잘못된 편익 계산이죠. 여기다가 수질과 생태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나빠지는 것이 확실한데 가정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계산법도 아주 코미디 같은, 이게 이제 재정학회에서 내놓는 이제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뭘 했느냐? 현재 수질과 생태계, 그리고 수위, 물의 높이죠. 물놀이에 적합한지 안 한지, 물이 깊냐, 얕냐,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친수 기능, 강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 시설에 지금 현재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할 때 지금 내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을 얼마나 더 내거나 또 적게 낼 것인가, 이걸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willing to pay라 해가지고 지불 의사의 도출을 위한, 그 다음에 지불 수단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 지금 내는 것이 물이용 부담금이 얼마인데 앞으로 이것이 변화 없느냐, 또 30% 감소할 거냐, 15% 감소할 거냐, 30% 증가할 것이냐, 15% 증가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편익을 이제 금강은 금강대로, 영산강은 영산강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편익을 다시 금강에는 3개의 보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누고, 영산강은 2개의 보가 있으니까 2분의 1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낙동강의 경우는 8개가 있으니까 그 편익을 8분의 1로 나누면 말입니다. 아래에 있는 보나 위에 있는 보나 같은 등급으로 나눌 뿐만 아니고, 낙동강에는 해체하기가 편익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또 뭐냐 하면은 이걸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말입니다. 이 모집단, 이걸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한 데가 다 뭐냐 하면은 19세에서 59세 사이, 60세 이상에서는 질문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살지만은 그 질문 대상자에서도 빠지고, 또 거기다가 또 보면은 질문도 한강수계는 1,500명, 금강에는 500명, 보가 사실 많고 하기는 낙동강이 훨씬 많은데 500명, 그 다음에 금강, 영산강, 성진강 여기는 500명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지역별로, 성별로, 또 연령별로 인구 비례 할당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금강, 영산강에 물이용 부담금 부과 지역이 있으면은 대전광역시, 청주, 그 다음에 아래에 가면은 세종시, 공주시 이런 거 있고, 또 이 금강에도 이게 전주시도 이게 금강 물이용 부담금 대상 지역입니다. 세종보에 관련돼 가지고 전주시에도 물어보고 하는 거죠. 영산강도 오면 광주광역시, 실제로 만약에 공주보라든지 백제보라든지 세종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어디가 했느냐,
대전이나 청주나 뭐 전주나 이런 데다가 많이 한 거죠. 이런 엉뚱한 그걸 하고 또 더 코미디 같은 일은 이게 무리용 부담금입니다. 무리용 부담금은 여기에 있는 이게 무리용 부담금에 대한 법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잘 보이시게 해당 수계의 물을 생활이나 공업용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대상자한테는 무리용 부담금을 내지만은 농업용수는 제외합니다. 농업용수는 무리용 부담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가 세종보를 배제한 나머지 4개 보가 다 뭐냐?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를 쓸 거를 가지고 농업용수 쓰는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바로 이게 엉뚱한 사람들한테 잘못된 질문으로 지불 의사를 유도했다는 것은 방법도 잘못됐지만은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4대강 경제성 평가 사기냐 코미디냐 3월 21일 날 올려놨는데 이걸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참고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종보는 더 코미디 같은 일이 뭔가 하면은 세종보는 16개 보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보입니다. 농업용수도 안 쓰지 않고 주로 경관용으로 이게 쓰는 건데 바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체 1순위로 집어넣었어요. 수질도 좋아지고 보를 해체하면은 생태계도 좋아지고 뭐 사람도 더 많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세종보는 한강에 있는 신곡보나 잠실보하고 기능이 아주 유사합니다. 경관이나 위락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도시보로서. 그리고 이건 또 한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한강은 한강물을 끌어가서 어떻게 한강 내에 석촌호수 정도의 물을 쓸 수 있지만은 여기에 물을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아느냐? 세종호수공원에다가 물을 끌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보를 해체해버리면은 물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보를 개방할 동안에 돌무더기 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끌어 쓰고 한강보다도 만약에 세종보가 없어지면은 이 세종시에는 훨씬 더 피해가 있는데 그런데도 또 뭐냐? 경관도 제로로 해놨다. 세종보의 주목적이 경관인데 경관 편익은 제로로 해가지고 또 여기 또 독특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둬도 소수력 발전에서 유지 관리보다 많은 이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데 아예 없애버려야지 유지 관리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지금 이렇게 물을 채웠을 때보다도 물을 빼고 나면은 수질과 생태가 좋아진다. 얼마나 더 낼 것이냐. 그러면서 물어본 사람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별로 참여도 못하고 왜? 인구비가 적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라든지 청주에 여기에 85만이죠. 대전이 150만이죠. 거기다가 전주시까지 말입니다. 이런 데까지 다 무리용 부담금 대상자니까 인구의 할당이 되니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경관 편익이 제로고 하니까 BC 값이 2.9이다. 해체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개도웃을 세종보 해체 코미디라고 4월 2일 날 펜앤마이크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십시오.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거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 최근에 세종시에서도 거의 보해체를 반대하고 나섰죠. 또 하나가 이게 참 큰 문제가 뭐냐? 법을 무시한 이 수질 지표를 사용했다는 거죠. 경제성 평가에. 이 경제성 평가의 주요 편익이 뭐냐면은 앞에서 보셨지만은 수질과 생태계예요. 그런데 이 가정도 물론 잘못되었지만은 수질은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생태계는 이게 주관적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물을 다 빼가지고 개천으로 만들어 놓고는 자연성 회복이 되었다고 이거 편익을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강에 물이 마르면은 버려진 하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계에 피해도 있고 이런 기형 물고기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했는데 이거는 무시해가지고 해도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 나오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수질은 딱 보면 지표가 나오거든요. 수치가 만약에 BOD라든지 COD라든지 클로로필 A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게 딱 나오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지표 자체를 아예 이게 별로 보에 대한 영향보다도 다른 영향이 있어가지고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바꾸어 버린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여기 5개 지표를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3개는 뭔가 녹조 발생 빈도, 엽록소, COD 이거는 다 뭐냐? 물에서 이게 태양광에 의해 가지고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말해 이 2차 물질이에요. 이 2차 물질은 보의 영향보다도 그때 가뭄이 어떻게 왔느냐, 폭염이 어떻게 왔느냐,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느냐에 따라 달랐는데 이 3개를 하고 여기에다 또 2개를 또 뭐 추가했느냐 하면은 강 바닥 지표를 집어넣었어요. 물을 이렇게 보로에 물을 차면은 위에 물은 맑아지는데 아예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쌓이니까 더러운 것들이 쌓이는 것을 지표로 가지고 쓰면은 보를 해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 지표를 쓴 거죠. 근데 막상 보를 개방해 보니까 이것이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COD라는 이 물질 하나만 쓰고 또 원래는 여기 조선일보에 3월 7일 날 나온 건데 원래는 보호 개방 전하고 보호 개방 후에 비교해가지고 보호 개방 후에 수질이 좋아졌으면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했느냐? 바로 보호 건설 전하고 보호 건설 후에 수질이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뭔가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나왔나 해가지고 이걸 이제 COD를 하나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 왜 보호 개방 전후를 비교하지 않고 보호 건설 전과 후를 비교했느냐 하면서 이런 이제 기사를 크게 이 기사가 아주 크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체 결정도 엉터리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더 이제 코미디 같은 거는 뭔가 하면은 이 COD라는 걸 썼는데 이 COD는 법에 없는 겁니다. 수질환경보전법 평가 항목에 쭉 나와 있는 이게 법입니다. 법에 보면은 규정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아래에 있는 이거죠. 아래에 있는 거 보면은 BOD나 TP나 아니면 TOC 호수나 늪지대 같은 호소에는 TOC를 쓴다. 이 COD가 없지요. 없는데 이 법에 없는 걸 가지고 이용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이것도 한번 올려놨지만은 보호 개방 후에 수질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보려 그러면은 BOD라는 물질하고 TP라는 물질하고 SS 부수성 물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물이 얼마나 부패하느냐. 그 다음에 부영양성은 거기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얼마나 자라느냐. 이 인 문제. 그 다음에 혼탁성이 이거는 뭐냐면은 물이 얼마나 탁하냐 안 하냐 맑아졌느냐. 이 3가지를 가지고 보개방 효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3가지는 다 무시하고 COD라는 법에도 없는 거를 가지고 했죠. 법에도 보면은 BOD하고 TP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뭐냐 이 총이라는 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 특히 4대강 보같이 물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천천히 흐르는 이런 곳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인이라는 물질은 작은 물질, 작은 양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광합성을 해가지고 많은 유기물을 생산합니다. 아래 여기 보면 알지만은 인 1g이 BOD 142.5g을 만들어내는 조그마한 인만 있어도 엄청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비료가 돼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고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면은 유기물이 되고 그것이 썩을 때 용존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인 1g이 BOD 142.5g과 같다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4대강 본류 수질의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 바로 인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녹조 발생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인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4대강 사업 전후에 전 구간에 총 4대강 사업했던 모든 16개의 모든 보에 보면은 50 내지 80%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물론 총인 처리 시설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인이라는 물질은 독특하게 물에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이런 특히 철 성분이 있는 이런 황토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라앉으면은 같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강바닥 궤도설 수질평가 지표로 해가지고 4월 12일자로 펜앤마이크에 올려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질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이 수리권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뭐 그동안에 지난해 그 보를 개방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해가지고 낙동강에서도 이런 그 반대 시위가 있었고 또 그 금강에 또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고 또 영산강은 지하수가 고갈이 돼가지고 보개방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를 개방함에 따라 가지고 16개 보에 있던 여러 가지 소수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4대강 보의 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이 주인이 결국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따지려고 하면은 이제 법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법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추진하려 해서나 지금까지 못했다. 이게 4대강 추진했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또 전통적으로 물주인 수리권이라 해가지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이 기준이 어떠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듯이 라이페리언 라이트, 바로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걸 우리가 연안 수리권 또는 수변 수리권이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이게 이제 오랜 인류 역사의 전통적 기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습법을 커먼 로우라 하는데 이 커먼 로우는 결국은 커먼 센스, 상식과 같다는 거죠. 강을 둘러싸고 양쪽에 있는 이런 분들처럼 말이에요. 원래 라이페리안이라는 말은 리버에서 온 거죠. 강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강가에 사는 사람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경쟁자라는 라이벌도 결국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물을 많이 끌어가려고 하다가 생겨난 말이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게 국가에서 먼저 사용한 자들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죠. Prior Appropriation Right라 해가지고 할당 수리권, 또 선점 수리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물이 부족한 미국의 이 서부 지역에서 먼저 사용한 자에게 물을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법정 수리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지금 그 라이페리언 라이트, 연안 수리권을 따라야 한다. 결국은 관습법에 따라 가지고 이 수변 수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고 또 민법상으로 또 지역 주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분야에 관련되는 법조인들의 얘기고 또 그날 토론자로 이 두 분의 변호사가 와가지고 아마 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앞으로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세 번째 여기에 지금 잘못된 경제성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